한국의 유해 발굴은 199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997년.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된 거는 사실은 1997년에 그 일제강점기에 그 끌려갔던 증용자들에 대한 유해 발굴이 민간 그 차원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1997년에 처음으로 민간인들에 의해서 이제 유해 발굴이 시작됐는데, 그 후 2000년에 국가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그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이 국가적 규모로 처음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5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이 통과되면서 한국전쟁 전후에 그 희생당한 민간인 학살자들에 대한 유해 발굴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발굴이 실시됐습니다. 2005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기본법에 의해서 전국의 그 유족들에게 그 신고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신고를 못 하셨죠. 왜? 신고를 했다가는 혹시 그 가족이나 자신에게 불이익을 받을까? 그 전에 과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갱이니 뭐 부역자니 이러한 딱지표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그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3년간 한시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저희가 발굴 조사를 하고, 이제 그 2010년부터 그 법이 이제 연장이 되지 못했고, 또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발굴 주체 기간이 없어서 발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저희가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이야기입니다만은, 2005년에 전국에서 신고를 받았더니 전국의 268지역에서 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유해가 묻혀 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제 정밀 조사를 한 끝에 38지역, 38개 지역에서 집단으로 매장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조사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3년 동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발굴한 지역은 모두 11지역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11지역밖에 못했고, 그래서 1670여 분의 그 유해를 발굴하고 한 5천여 점의 유품을 발굴해서 이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이후에 이제 정부에게 여러 차례 그 유해 발굴이 다 끝나지 않았고 해결이 안 됐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 발굴을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그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과거 청산을 위해서는 우리의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자원봉사자들을 데리고 1년에 한두 차례씩 발굴이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15년, 16년 해서 작년까지 모두 5차에 걸쳐서 유해 발굴을 민간인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과거 청산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정부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8년 작년 2월부터 5월 달에 걸쳐서는 그 아산시 배방면에서 저희가 유해 발굴을 했는데 한 208분 정도의 많은 유해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요건 제가 지금 한국 유해 발굴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제 일제 강점화 강제징용자 유해 발굴도 저희가 1997년부터 2015년까지 20년에 걸쳐서 일본 홋카이도에서 민간 단체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115분의 유해를 발굴해서 일본의 각 사찰에 모시고 있다가 2016년 추석을 전후해서 한국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갔던 길, 이제 시바로새끼에서부터 북해도까지 갔던 길을 거꾸로 차에다가 그 유해를 모시고 열흘간 걸쳐서 한국에 모시고 와서 벽제에 있는 그 묘지에다가 이제 안장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순국선열 발굴은 이건 이제 그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인데 요즘 이제 뉴스에도 이제 자주 나오고 그러죠. 저희 또 해야 된다고. 2004년에 남북 공동 통일부 장관이 남북 장관 회담을 하면서 이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한 그 의견을 내놓게 되죠. 그래서 2005년에 이제 대통령이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유해 발굴하자. 그래서 2006년에 여승과 대련 일대에서 북한 측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남북한 전문가들이. 저도 이제 그 남측 전문가로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2007년에 발굴을 이제 계속 하자 그러다가 이제 사정이 생겨서 못하고 2008년에 그 여순에서 한국과 중국이 북한을 빼고, 북한은 이제 사정상 오지를 못하고 한중 유해 발굴단이 구성돼가지고 유해 발굴했습니다만은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조사를 해라.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그 안중근의사 유해를 발굴해라. 그래서 지금 그 3월 달부터 다시 이제 팀이 만들어져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는 이제 재작년에 그 목포에 배가 세월호가 올라와가지고 실종자 10명에 대한 유해 조사를 이제 저는 2달 동안 참여해서 발굴 책임자로 조사를 했는데, 4명밖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6명은 찾지 못하고 지금 이제 그냥 그 종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한국의 유해 발굴이 크게 5개가 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요게 이제 전사자 유해 발굴하는 모습입니다. 전사자 유해 발굴은 주로 군인들이 처음에는 그 제가 이제 대학원생을 데리고 나갔다가 인원이 너무 딸리니까 이제 그 육군본부에 요청을 해서 군인들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2023년 지나서부터는 이제 육군본부 안에 병과를 만들었습니다. 육군에. 발굴 병과를 만들어서 군대 관련 학과에서 학생들이 이제 지원해서 오면은 그 학생들을 뽑아서 2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발굴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은 정식으로 국방부 산하에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라고 하는 부대가 만들어져서 국군 전사자 발굴을 이제 하고 있죠. 제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책임자를 하다가 2007년 가을에 이제 저는 이제 민간인 쪽으로 넘어오고, 저거는 이제 발굴 부대로 해서 현재 현충원 안에 저 부대가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저희가 2008년에 공주 상항동에서 발굴한 겁니다. 민간인 희생자죠. 공주 상항동에서는 그 공주에서 그 대전 가는 그 길 옆에, 강 옆에 조그만 야산인데, 그 야산에 한 400여 명의 그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희생돼서 묻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그 길이가 한 18m, 폭이 한 2, 3m, 깊이가 한 50cm 정도로 해가지고 양쪽을 바라보면서 쭉 무릎 꿇힌 채로 저런 식으로 이제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웅덩이당 한 80명에서 90명씩 그런 웅덩이가 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 가까이가 여기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발굴이 돼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걸 유해를 드러내고 보니까 그 밑에 또 있었습니다. 유해가 이중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보니까 공주 일대의 지식인들을 먼저 끌어다가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처형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 위에다 흙을 대충 덮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처형을 했죠. 이게 공주 상항동 2008년에 발굴했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최대 희생지라고 불러지는 건데, 대전 산내 권력골입니다. 대전의 그 동구 낭월동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는 1950년 7월부터 일주일 내지 열흘 사이에 최소 1,800명, 최대 7,000명까지 죽였다는 미 극동정보국의 정보 보고서가 1990년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면서 그때 나온 사실입니다. 저런 식으로 보니까 웅덩이를 쭉 파고, 뒤치려는 건데 그걸 파고 이제 처형을 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었죠. 그런데 저기는 저희가 2007년에 발굴을 하다가 저 지역은 발굴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이 허락을 해주질 않아서 발굴을 못했습니다. 저걸 땅을 다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40억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제 사지 못하고 발굴을 못했는데, 그 옆에 지역에서 해봤더니 유해들이 한 4, 50구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1913년부터 2차에 걸쳐서 시범 발굴을 해봤더니 저런 뒤치가 찾아지면서 그 유해들이 땅속에 쭉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로 덮어놓고 이제 국가에 대해서 여기가 이렇게 유해가 묻혀 있으니까 유해 발굴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지역이 마침
대한민국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 국가 단위 위령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2021년까지 이 지역이 국가 단위 위령 시설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까지 전국에서 발굴된 민간인 희생자들은 다 일로 모시게 되는데 그때 같이 이제 발굴하면서 위령 시설을 같이 만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청주에서 그 시내에서 한 5, 6분 거리에 있는 그 분토거리라는 데인데 저렇게 나지막한 그 구둥에다가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제 처형을 했습니다. 한 180명 정도를 세워놓고 이제 처형을 했는데 그 한국에서 나온 그 민간인 희생자들 유해를 보면은 처형 패턴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렇게 야산에다 놓고 하는 방법, 아니면 동굴에다 이제 죽인 다음에 동굴에다 집어넣는 방법, 아니면은 이제 웅덩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제 파가지고 집어넣는 방법, 이런 한 3-4가지 정도의 패턴으로 그 희생자들을 학살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 일제강점화 때 건데 저희가 그 민간인들을 데리고 조사를 했는데 이 일본 홋카이도에서 일제강점기에 한 15만 명 정도가 절로 이제 징용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징용자. 여러분들 집안에 아마 징용자로 가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그 제 국민병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제 대통령령으로 17세부터 30세까지 징집령을 내리죠. 전쟁 그 자원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장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그 부정이 많이 발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굶거나 병들어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제2국민병 사건인데 그분들을 하고 같이 2개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저희들한테 알려져 있질 않죠. 그게 이제 수면화에 가려 있지만 수사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저희가 발굴해 본 건데, 일본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저런 식으로 이제 죽으면은 아주 한 30cm에서 50cm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화장을 대충 해서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한꺼번에 장작을 놓고 떼가지고 불을 떼서 뼈를 만들어서 저렇게 나무 뿌리 같은데 밑에다 그냥 놔뒀다가 나무 뿌리가 있으면서 자라면서 그 밑에 뼈 조각으로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0년 동안 해서 115번을 찾았던 그런 흔적입니다. 다음. 요거는 2008년에 저희가 그 여순에서 발굴한, 여순 현무소 뒤에서 발굴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지역이 안중근 의사가 묻혔다고 추정이 되는데 유해가 없습니다. 유해를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올해 3월에 다시 한번 이쪽 일대를 조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그 1997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유해 발굴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로 말씀드릴 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중에서 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유해 발굴된 분들은 전부 다 그 유해 감식이 다 끝나고 그래가지고 충북대학교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10년간. 그러다가 재작년에 그 세종시에 있는 추모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모셔져 갔습니다. 거기 임시로 모시고 있다가 2021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전 산내 권룡골에 국가단위 위령시설이 만들어지면은 그리로 다 모시고 갈 겁니다. 거기 한 4만 평 정도 부지를 지금 정부가 구입해서 거기다 이제 그 추모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글로 모시고 가고 다른 분들도 다 갈 겁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배방읍에서 조사를 하게 된 거는 그 배방읍도 2005년에 그 유해 발굴 조사지를 선정할 때 올라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배방읍은 저희가. 그러다가 그 재작년 11월에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발굴을 하겠다. 자기네가 예산을 만들 테니까 여기 지역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작년 11월에 거기를 가서 일대를 산을 조사를 해보고 이제 기록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 옛날에는 아산군이었습니다. 온양읍 아산군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쪽에서만 한 800여 분이 돌아갔다는 그런 그 이제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가 있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를 아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 노인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그 조사를 해봤더니 몇 군데를 이렇게 찝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저희가 거기를 조사를 했는데 이제 일주일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유해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12시까지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12시까지 해보자. 그래서 못 찾으면 이제 여기는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한 노인네가 오셔서 저 위가 자기 기억에는 그렇다. 올라가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넣었더니 한 삽을 넣었더니 거기서 유해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맞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를 발굴하게 되는데 그때 그 배방업 저기를 이제 포크레인으로 파서 유해가 나오는 순간에 그때 눈이 처음 내렸습니다. 한국에. 첫눈이 거기 내려가지고 저희가 잊지 못하는 이제 그런 광경이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유해가 나온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고 아산시에다 통보를 했더니 아산시에서 그러면은 그 아산시가 자기네가 예산을 만들 테니까 여기를 발굴해달라. 그래서 작년 2018년 그 2월 26일부터 여기서 한 달간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냥 보통 기록을 보니까 보니까 사건 기록을 보니까 한 150명쯤 돌아갔을 거다. 뭐 어떤 기록은 또 180명쯤 죽었을 거다. 그런 기록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에 폐금광이 많았던 데인데 그 설화산이라는 데가 설화산이라는 데가 굉장히 여러분 서울에 한국에 가시면은 외암마을이라는 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충청남도 외암마을은 우리나라 민속마을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외암마을이 그 산 너머에 있습니다. 설화산이라는 데가. 근데 거기에 이제 조사를 하게 돼서 하다 보니까 발굴 기간은 이제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발굴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한 달간 공소를 봉안당에 모셔가지고 이제 감식 작업을 했습니다. 감식 작업이라는 과정은 이제 인류학적인 조사를 하는 건데, 나이, 성별, 키, 여기 몇 사람 정도가 죽었는지, 사망 원인은 뭔지 등등을 쭉 밝히는 그런 이제 과학적인 작업인데, 그런 작업을 우선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이 이게 보시면 알지만, 이게 이제 산 계곡이요. 이 계곡이 이순신로입니다. 이순신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천안에서부터 이제 백의종군 하실 때 일로 나와가지고 천안에서 요 광덕이라는 데인데 여기를 넘어서 이 길을 따라 쭉 해서 아산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하얗게 보이는 저기는 이제 광산을 해가지고 광산에서 파묵은 자리입니다. 이게 1950년대 그 한국 사진인데, 그리고 여기에 저수지가 하나 있고 길이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요 산이 요게 설화산입니다. 여기 설화산이 이렇게 쭉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이게 설화산 일대고 이 길 건너가 성제산, 여기가 망령산, 이렇게 산이 되게 그 사이에 계곡이 있습니다. 이제 천이 이렇게 흐르고 이 천이 흘러서 이제 쭉 해서 서해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염치읍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아산시가 돼 있죠.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알지만 요 지역입니다. 바로 지금은 여기에 도로가 아주 잘 나가지고 도로가 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1950년에 800명 정도의 희생자라고 그랬는데 기록에는 여기에 많아야 200명, 뭐 150명, 180명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어디가 계셨을까 했더니, 나머지 분들은 여기가 이제 좌부라고 하는 교차로고, 일로 쭉 나가면 여기가 온양읍입니다. 온양에 여기 탕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한국의 신도리코 공장이 있습니다. 신도리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6.25 때는 방공호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방공호에서 처형을 몇백 명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마 이쪽에서 이제 이 산에서 처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 사람들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기에 폐금강, 일제시대 때 금강이 있었는데, 그다 폐금강에 대해서 사용되지 않는 금강이 있었는데, 그 금강에서 이제 죽었다는 말만 풍문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말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찾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발굴 조사 배경 및 목적은 저희가 2010년 이후 국가단위 유해 발굴이 중단됐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으니까 주체 기관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공동조사단을 통해 이제 유해 발굴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민정문제연구소 지부가 있던데,
민족문제연구소가 아주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받는데 어떤 저희가 법인체가 있어야 되는데 민족문제연구소가 자기네가 대신해서 법인체로 다 받아주고, 그다음에 민족문제연구소 지원들이 회원들이 와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줬죠. 목적은 저희가 한국전쟁 전에 희생된 민간인 유해 발굴을 통해 과거 청산에 필요한 법과 제도가 구비될 수 있음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된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 가서 매년 한두 차례씩 이제 발표도 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촉구도 하고 그러면서 제2기 지질화해법이 통과되도록 저희가 요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 저희 조사단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조사단이 일정하게 기관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죠. 사구통일평화재단, 이건 이제 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당한 분들을 이제 모시는 데고, 이런 민족문제연구소, 그 다음에 대학생들, 그 다음에 아산지역 시민위원회, 그런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로 이제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건 개요를 이제 잘 보시면은, 1951년에 원래는 이 지역에서는 2차에 걸쳐서 이제 양민 학살이 일어나는데 1950년 9.28 수복이 되면서 미군이 아까 말한 이순신로를 따라서 이제 쭉 북진을 하게 되죠. 미군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경찰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아산군 본양갑 일대에서 부역 혐의를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색출합니다. 그래서 주로 남자죠. 남자들을 갖다 이제 처형을 하죠. 19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설화산 건너편 성제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방공호, 신도리코가 있는 그 지역의 방공호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다시 1951년 1월 4일 일사 후퇴가 일어났죠. 중공군이 이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역 혐의자 가족들이니까 이제 대개 부인이 되겠죠. 부역 혐의자 가족들과 아이들한테 국민증을 발급하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소집을 시킵니다. 모여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설화산 밑에, 여기에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옆에가 이제 고불 맹사성 세가입니다. 조선시대 때 유명했던 제상, 맹사성의 세가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일부는 초등학교로 집합시키고, 여기서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를 갖다 넣냐면, 여기 옆에 요 동네 이름이 검은배라는 동네였습니다. 검은배, 흑암. 검은배라는 동네에 뭐가 있었냐면, 폐금강을 할 때 금을 추출하던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방앗간에다 이제 직기를 다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린아이, 여자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모았다가 이제 저녁 한 3, 4시쯤에 일로 이제 이동한 겁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해서 이 길을 따라서 산으로 이렇게 오르는 거죠. 아마 박주선 선생님은 요쯤 길에서 아마 이렇게 빠져나가신 것 같은데, 그 마을 앞길을. 근데 그 후에 이제 길이 이렇게 외곽도로도 생기고 큰 길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전부 다 여기 자연불악 앞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었죠. 이렇게. 요 길로.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가족들과 주로 부녀자들로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국민증을 발급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데리고 가서 설화산 폐금강에서 집단으로 학살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그다음 저희가 도대체 몇 분이 여기서 돌아가셨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에 나온 용역보고서에 여기서 한 150명 내지 180명, 많게는 200명이 돌아가셨다 이렇게만 돼 있고, 어떤 데는 300명이라는 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사건 조사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해 주체 및 명령 체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고서에 가해 주체는 비군사 조직인 경찰입니다. 경찰. 당시 온양경찰서장, 충남경찰국장, 그다음에 치안대. 이 치안대는 이제 정부 조직이 아니죠. 대한청년단이나 태극동맹 또는 의형경찰 이런 데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해 주체라고 보고서에는 써 있지만 1950년대는 저게
그 근처 지서의 주임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돼 있었습니다. 1951년대. 저 사건은 이제 너무 많이 민간인이 죽었다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1955년에 동아일보 등에서 배방산에서 너무 많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조사를 하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저런 명령을 내린 사람은 그 파출소 주임이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파출소 주임. 파출소 주임을 갖다 이제 불러다가 조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명령을 내려서 이런 대한청년단이나 태극동맹, 의형경찰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징역 15년인가를 받았어요. 55년에. 징역 15년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나는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은 뭐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15년인가 10년을 받으니까 재심에 가서 내가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주장한 게 응양경찰서장, 충남경찰국장, 그 다음에 내무장관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명령에 의해서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판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이. 그래서 그 지서 주임은 뭐 횡령 혐의, 어떻게 했다 그래서 횡령 혐의로만 처벌받고 그 다음에 아무런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고 흐지부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당시 경찰과 검찰 및 정부는 민간인 학살 사건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한청년단, 태극동맹 등 이거는 국가단체가 아니죠. 공기관이 아니죠. 아닌 사람들이 그 적법한 절차 없이 그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 또는 이제 권리인 신체 자유, 생명권, 적법 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걸 침해한 반인륜적, 반인권적 그리고 반국가적 행위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행위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다음. 여기 보시면 알지만 여기가 발굴 지점입니다. 이게 산이 이렇게 능선인데 여기가 이제 가면은 여기가 설화산 줄기고 여기가 이제 큰 길입니다. 이건 1978년도에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마을인데 이 마을의 요 입구에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방앗간에서 그 사람들을 끌고 이렇게 쭉 와서 아마 그때는 이 길을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 길로 올라가서 여기다 이제 일부는 앉혀놓고 일부를 불러서 데려다가 여기서 처형을 하고 이제 그 광산 입구에다 집어넣은 거죠. 저희는 그래서 광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광산이 수평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수평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깊은 웅덩이가 있었고 웅덩이 바닥에서부터 지하 20m를 수직으로 내려가는 그런 게 금강이었습니다. 상금강. 그래서 보니까 이제 2005년에 이런 표지판을 하나 세워놨었는데 이 표지판을 세운 지질화해위원회에서도 이걸 모르는 거였습니다. 자기네가 저런 표지판을 세워놓고도 여기가 그때 2005년에 이제 조사했을 때 증언자들이 여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조차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겨우 찾아가지고 올라가니까 요 앞에가 이제 요 뒤를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동굴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을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이제 한번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죠. 예. 그 다음. 이게 이제 저희가 하기 전에 이렇게 재작년에 처음에 한삽을 집어넣었을 때 유해를 4분이 나왔습니다. 4명분이. 그래서 4명분을 모시고 있다가 이제 2월 26일 날 다시 와서 이제 모시고 이제 개토제라는 걸 합니다. 항상. 이제 그 개토제를 지냈는데 그 광경이고, 그 다음. 자, 여기 발굴 모습입니다. 수평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해들이. 그리고 이분들은 이 지역 유족회 회장입니다. 75세 되신 분인데 아버님이 아산군의 인민위원회 아마 무슨 석인가 그걸 하셨다고 그럽니다. 석인가 하셨었고 이분도 이제 지금 70이 넘으신 분인데 자기 아버님이 여기서 돌아가신 건 아는데 어디다 묻혔는지 몰라가지고 수십 년을 자기 아버지 유해를 찾아서 이제 헤매다가
이쪽에 오니까 마을로 온 애들이 아마 당신 아버님은 저 폐건강에 묻혔을 거야. 그러니까 양반이 저희가 폐건강을 발굴한다니까 두 분이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자원봉사를 하신 겁니다. 노인네 두 분이. 자기 부모님 유해를 찾겠다고. 다음. 요거는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 나무가 아까 있었죠.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한 2m, 1m밖에 안 되는 그 면적에서 이렇게 유해가 모여 있는 겁니다. 한 30명분의 유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게. 밑으로 이렇게 깊이가 요거 한 3, 40cm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 나무가 이게 뿌리인데, 이 나무를 나중에 다 걷어냈지만은 그 나무 밑에 이렇게 머리들이 박혀 있고, 전부 다. 그리고 주로 유해가 어린아이 뼈가 나오면은 반드시 젊은 여자 뼈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나왔습니다. 같이 붙어서. 그래서 아마 자기 아이들을 아는 채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전부 다 되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박주성 선생님이 미국에서 오셨을 때 박주성 선생님 가족을 찾아드리려고 꽤 애를 썼습니다. 저희가 유해를 감식하면서 나이가 어린 아이, 한두 살짜리부터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렇게 가까이 나온 유해들을 전부 다 추려서 이제 DNA 검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좀 찾아드려야 될 텐데. 그다음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는 그런 유해들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나무 뿌리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카빈 같은 거, 총탄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나와 있죠. 예. 그다음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지만 굴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밑에 이렇게 파져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 파였는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가로 세로가 서로가 한 4m, 5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요가 이제 요 바닥이 여기 2m 정도인데 요 밑으로 20m쯤 내려가야지만 이제 금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한 2명 정도가 돌을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마을로 가가지고 마을의 금방앗간이라는 데서 돌을 부셔가지고 거기서 금을 추출해내는 그런 사금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슬라이드. 예, 저희가 이제 이건 북단면이라고 해서 북쪽 면을 이제 본 건데 이쪽 면을 본 건데 보니까 여기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유해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쌓여있고 그 사이사이에 마사토, 모래가 굵은 거, 그런 마사토로 덮여있고 또 어떤 데는 이제 까만, 불에 탄 그런 나무가 아니라 볏짚 같은 거 태운 거, 또는 옥감 같은 것들이 상한 것들이 그 사이사이에 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유해가 동단면, 오른쪽에 제일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바로 이런 식으로 유해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 내리기를 아마 요 면에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뒤쪽에서 쏘지 않았는가, 뒤쪽 면이 이제 약간 평평하고 옛날에 흙을 파가지고 이제 쌓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평평한 공터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사격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중에 보시겠지만 나온 유해들의 뼈의 뒤쪽에서 주로 총탄 자죽이 나오는 걸로 봐선 앞으로 맞은 게 아니라 뒤에서 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이거 이제, 서쪽 단면입니다만, 요 면적 안에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 다음. 이제 이거 전부 다 이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원봉사자들, 근데 몇 사람은 이제 저희들이 했고, 나머지 자원봉사들,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전부 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류학적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류학적 조사라는 건 유해의 부위를 알 수 있는 뼈의 수입니다. 여러분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는데 저기서 그런 뼈들을 다 추려내서 이제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숫자를 다 찾아냅니다. 그래야지만 그 최소 개체수가 나옵니다. 몇 사람이 여기서 돌아가셨는지 최소한. 그러니까 이래서 최소 개체수가 100분이다. 그러면 100명 이하로는 안 내려가는 겁니다. 100명보다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 구분. 나이는 이제 그 다음에 남녀 구분. 나이도 저희가 남녀, 어른, 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이를 쭉 구분하는데 저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필요하죠. 치아라든지 골반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나이를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녀 가늠하는 거. 이것도 이제
골반이라든지 머리뼈라든지 치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 사람은 여자다, 이 사람은 남자다. 이렇게 해내는 방법이 이제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체질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리고 키. 당시 1950년대에 우리나라,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의 신장은 어느 정도 됐을까? 인류학에서 굉장히 이제 저희들이 조사하는 부위니까요. 그 다음에 혹시 이쪽 지역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당시에는 이제 자연불학이었으니까 이쪽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병리적인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 원인. 왜 돌아가셨을까, 이분들은. 물론 이제 알고 있지만은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사망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찾기 위해서 DNA를 추출해서 DNA를 비교해보는 이러한 그 과정을 전부 다 거쳤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얘들을 공설봉안단에 모셔놓고 저희가 이제 구분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알지만, 이건 다 하기 전에 골반, 등뼈 이런 것들이 있고, 이쪽에 이제 사지뼈, 머리뼈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인류학적 조사를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크기 같은 걸 다 재보가지고 통계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분포도를 만들면은 이건 여자겠다, 이건 남자겠다, 그렇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사람들의 인류학적인 특징, 대개 머리 크기는 얼마만큼 컸을까, 키는 얼마만큼 컸을까, 이런 것들도 조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병리학적인 증상 같은 건 없었을까, 예를 들어서 충치가 많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치주 농량 같은 게 많이 나타나든지 하면은 저희가 그런 걸 가지고, 이분들은 그 당시 영양 상태가 어땠다, 이런 것까지 이제 저희가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조사원 하나가 각 뼈대 부위를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유품, 이런 것들을 이제 약품 처리를 하면서 이제 분류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유품은 무기류는 에만, 카빈, 탄도, 탄, 피완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만, 카빈 같은 건 아군 거죠. 아군 거. 그거는 가해자를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총기류는. 그 다음에 개인 유품으로 여기서 보니까 비녀가 89점이 나왔어요. 비녀. 1950년대 비녀는 이제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알지만 결혼하신 분들이 머리 쪽에다 이렇게 꼈던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그게 89점이 나왔다는 건 최소한 여자가, 저희가 유해를 보지 않고도 유품만 보고도 여기 89명의 여자가 있었구나. 그것도 결혼하신 여자분들이 이렇게 알 수 있죠. 은비녀가 그 중에 비녀 중에서 48점이 은으로 된 비녀가 나왔습니다. 은비녀. 여러분들 은비녀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보셨지만 아마 젊으신 분들은 은비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쪽진 데다 이렇게 끼는 건데, 그 다음에 귀이개, 귀 후미는 거, 이게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그 다음에 반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반지도 외가락지 또는 쌍가락지 이런 식으로. 단추도 2열, 4열 나오는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단추가 겨울 복장이냐, 여름 복장이냐 이런 걸 이제 판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기타 약병, 구슬, 고무줄 이런 거. 이 구슬 같은 거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것들도 이제 나왔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탄피입니다. 에만 탄피죠. 이건 카빈 탄피고, 이건 이제 탄두가 나와 있고, 이건 곤충, 45구경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세 종류의 아군들이 사용했던 무기류가 나오는 걸로 봐서 여기서 가해자는 이제 문헌 기록하고 또 증언들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한 대한청년단이라든지 치안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저질렀던, 갖고 있었던 그런 무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직접 죽인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군인 중에서 당시 군 정보 조직, CIC죠. 옛날에 특무대의 명령을 받은 명령 개통이 내려오면서 이제 온양경찰서장 그래서 쭉 해서 내려와서 처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가락지들입니다. 그리고 은가락지, 요게 이제 기우지개. 옛날에 저건 이제 급할 때 이렇게 이렇게 피를 낸다든지 그럴 때 쓰는 그런 걸로도 사용됐죠. 그다음 이게 보시면 알지만 어린아이 총, 갖고 놀던 총, 그다음에 단추 이런 종류들. 그다음 은비녀가 이렇게 나왔는데, 비녀가 보니까 4가지 문양 타입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당시 사회 경제적인 그 내용도 일부 저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은세공 기술, 저것만 가지고도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으니까 은세공 기술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런 정도의, 여기 문양이 다 다릅니다. 여기 문양이. 지금 저희가 저기 문양이 다 다른 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냥 단순히 그 물건을 샀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만 단순히 그냥 사다 보니까 문양이 다른 건지,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산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옥으로 된 그런 그 귀한 것도 이제 하나 나왔죠. 옥비녀가. 그 다음. 이게 바로 이제 머리입니다. 여자 머리. 뒤에 쪽진 머리입니다. 쪽진 머리에 이렇게 은비녀가 낀 채로, 그냥 끼어 있는 채로 그냥 거기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화학 처리를 해서 전부 다 보존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이에 이렇게 귀지개도 같이 끼어 있는 그런 형태들. 예. 이건 이제 버클이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남자가 있었는데, 그럼 일부 남자는 누구였을까? 이미 그 전해에, 그 1950년대 가을에 이미 그 부역 혐의자들은 다 다른 지역으로 처형이 다 했는데, 아마 그 남아 있었던 분 중에서 연로하신 분들, 나이가 좀 들었던 분들 이런 거 보니까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닥에 처음에 처형을 하는 장소를 보니까 바닥에 저런 남자들께 나오고 그 위에 여자들 아이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 이제 학살은 남자부터 이루어졌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게 이제 가락지입니다. 손가락 뼈인데 손가락 뼈에 그대로 끼어 있는 겁니다. 가락지가 저희들이 그대로 이렇게 끼어 있고, 그다음 이제 요거는 저희가 왜 보냐면 이분들이 학살당했을 때 사용된 이제 총탄 자국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이게 보면 지금 이런 부분이 총탄 자국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민간인을 학살할 때는 이제 나무 기둥에다 세워놓고 이제 쏘니까 대개 일정한 부위에 가서 총알이 이렇게 맞았던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뭐 막 대중 없이 나타나죠. 이런 걸로 봐서는 뒤에서 무차별 난사를 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나타날 때 거기서 그 안에서, 동굴 안에서 탄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탄피들이. 그거는 저희가 이제 확인사살한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확인사살한 걸로. 이제 쏜 다음에 거기 이제 3시부터 저기 살상이 일어나가지고 저녁 8시에 끝났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얘기는 8시쯤에서 군인들, 경찰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산에서 내려오더라. 그런 걸로 봐서 한 3시부터 한 7시 정도까지 계속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종합 분석을 보면은 설화산 피학살자는 일사후퇴 당시에 학살당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부역자로 돌아가신 분들은 다른 지역이고, 여기는 일사후퇴 때 학살자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했고, 부위가 이제 뼈 개체입니다. 뼈의 개체 확인된 게 3,000점 이상. 사망자 최소 수가 208명입니다. 208명 중에서 어른이 150명, 아이가 58명. 그 다음에 피학살 중에 남자는 15%밖에 안 되고 여자가 85%. 그러니까 주로 부녀자들하고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피학살자 나이는 이제 10대, 20대, 50대가 주고, 여자는 18세에서 24세가 68%. 젊은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갓 어린아이 시집가서 되게 그때 나이 보니까 17, 18이면 시집을 갔습니다. 가서 얼마 안 된 아이들이, 몇 살 안 된 그 젊은 부인들하고 아이들이 죽었고, 5살부터 9살짜리가 56%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키는 뭐 남자가 161, 여자가 140. 그때 1914년도에 나온 그 지역 보고서와 비슷한 나이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망은 소총에 의한 근거리 사격, 유품은 무기류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무기류하고 개인용품이 이제 주로 많이 나왔다. 그 다음. 그래서 인력적 조사 결과 최종 결론 낸 게 저희가 피학살자 208명이 여기서 죽었다. 그리고 여성이 80%, 그 다음에 어른이 150명, 아이가 58명. 대부분이 젊은 여성으로 아이들은 이들의 자식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그 전쟁사상 부녀자를 원래 보호받게 돼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도. 그런데 여기서는 부녀자만 죽였어요. 부녀자만 주로. 한국 전쟁사상 저런 일이 벌어진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최초이자 다른 데는 아직 저희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상당히 드문 예죠.
어린 아이와 그 분여자만 이렇게 처형한 게. 그래서 유해는 5월 14일 날 저희가 이제 세종의 집에 봉헌을 했죠. 그다음. 그래서 맺는 말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유해 발굴을 했더니 이제 이번 발굴을 계기로 국회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과 피학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 10여 년 동안 국회에서 잠재하고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좀 보태 주십시오. 이번에도 국회에 올라갔다가 국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시 배방면 설화산 폐금강 집단 학살 사건은 반인륜적, 반인권적, 반국가적 사건이다. 저희는 그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 재조사가 절대 필요하다. 왜? 이분들의 명예도 회복해야 되고 다시는 이러한 그 반국가적인, 반인권적인 이런 사건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네 번째는 이 집단 학살 사건은 이제 그 배방면 설화산 부역자 혐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역자 혐의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이거는 명확하게 노근이 사건이나 제주 4.3 같이 독자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설화산 사건 또는 배방면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살 현장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죠. 저희가 그 유해를 발굴 전국을 다니면서 해보지만은 그 유해 발굴 지역의 상당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토지 주인이 어떻게 하든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지역은 학살 현장으로 보존을 해서 후세의 그 역사적 교훈에 그걸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꾸며진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우리 사회자가 한국 현대사의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현대사, 특히 한국 전쟁을 전후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꾸며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꾸며진 얘기에서 진실과 허구를 갈라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보태주시면은 저희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내 없이